사람들은 지나치게 일이 안 풀리거나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날 때 마가 꼈다고 하거나 삼재가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된다. 그리고 흔히 굿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며 어떠한 미지의 힘이라도 빌리고자 할 만큼 절박해진다. 요즘 내가 겪고 있는 상황들이 딱 그런 상황이다. 최근 반년 사이 다수의 주변 사람들 장례식장만 67번 가게 되었고, 다니던 직장도 경영이 악화되어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만 했다. 또한 내 과실로 인한 크고 작은 교통사고 3번, 낙상사고로 인한 장인어른의 다리 골절,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몇십만 원의 금전적인 손실들. 일이 안 풀려도 너무나도 안 풀렸다. 그런 내 상황을 보고 친구는 진짜 무당이라도 찾아가 보라고 그리 말할 정도였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삼재를 의심해 인터넷을 검색했지만 지금 내 나이가 삼재에 해당되진 않았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짐작 가는 게 있었다. 여름 휴가 때 공유 숙박 어플로 예약한 남해에 있는 시골 민박집. 모든 일이 시작은 아마도 지난 여름 휴가 때 놀러 갔던 그 시골 민박집부터인 것 같았다. 오빠, 알아봤어? 6개월 전 나는 다가오는 여름 휴가를 맞이해 어디로 놀러 갈지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다. 특별히 이번 여름 휴가는 장인 장모를 모셔가기로 사전에 아내와 이야기가 되어서 장소 선별부터 신중을 기했다.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은 안 될 것 같고, 제주도는 작년에 갔다 왔고, 멀긴 해도 한 번도 안 가봤던 남해안 어때? 남해안? 내가 알아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신혼여행을 해외로 못 나가니까 제주도나 남해안에 괜찮은 숙소랑 관광지들이 많이 생겼더라고. 그리고 남해 바다가 동해 서해랑 또 다르게 이국적인 풍경이라고도 하고. 근데 오빠, 우리가 갈 때가 여름 극성수기인데 숙소 요금 많이 비싸지 않을까? 지금부터 한번 알아봐야지. 그래도 1박에 50만 원까지는 안 하겠지. 사실 국내 관광지 숙소 요금이 생각보다 비싼 건 알고 있었다. 그래도 모처럼의 여름 휴가고 장인 장모도 모시고 가는 만큼 어느 정도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었고 나름 호기롭게 검색을 해봤다. 하지만 여름 극성수기 관광지 숙소 요금은 상상을 초월했다. 새로 지어진 풀빌라나 유명한 펜션들 요금은 40~50만 원을 훌쩍 넘은 것이다. 와, 장난이 아니네. 우리가 2박으로 가니까 2일이면 돈 100만 원이네. 우리 부부와 7살 딸만 간다면 방 하나에 저렴한 숙소나 모텔도 상관이 없었지만 장인 장모를 포함한 5식구가 가기에 방 2개 이상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숙소를 찾아야만 했다. 하지만 펜션을 포함한 그런 조건의 대부분의 숙소들 요금은 1박에 4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이 대부분이었다. 솔직히 평범한 서민인 우리 부부가 휴가 때 숙소 비용으로 100만 원 이상을 지불하는 것은 크게 부담이 되는 액수였다. 그때 아내가 솔깃한 제안을 했다. 그럼 우리 공유 숙박업소로 찾아볼까? 왜 그 에어비앤비, 내 친구 현아도 에어비앤비로 지난 여름 때 꽤 싸게 숙소 예약했다던데. 아, 그래? 그럼 한번 검색해볼까? 나는 아내가 말한 공유 숙박업소 사이트로 들어가서 여행 날짜와 해당 지역을 입력했다. 그러자 여러 개의 공유 숙박업소들이 숙박 요금 그리고 사진과 함께 나열되었다. 여기 괜찮다. 1박에 15만 원밖에 안 하는데. 방이 3개에 마당도 있고 바다도 보이네. 근데 리뷰가 없네. 새로 오픈한 집인가?
아내가 발견한 숙소는 바다가 보이는 마당을 가진 어떤 허름한 독재 시골 민박집이었다. 근데 너무 허름하지 않아?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가는데 시골집은 좀... 오빠, 요즘 핫한 촌캉스 모르나? 촌캉스? 그래, 호캉스 말고 촌캉스. 요즘 예능에서 마당에 있는 시골집 가서 밥 해먹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 그것 때문에 일부러 마당에 있는 시골집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레트로 감성도 있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두 분도 시골 출신이라 옛날 생각도 나고 좋다고 하실걸? 뭐 두 분만 괜찮다고 하면 나야 뭐... 그 후 공유 숙박업소 사이트에서 추가로 다른 숙소를 검색해봤지만 마당에 있는 그 집만큼 마땅한 가격의 숙소는 나오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그 시골 민박집을 휴가 한 달 전에 예약 완료했다. 첫째 날, 우리 가족은 서울에서 새벽 5시에 남해로 출발했다. 휴가 극성수 기간이라 고속도로에 차들이 밀릴 거라 예상했기 때문에 교통 상황이 상대적으로 원활한 새벽 시간을 선택한 것이다. 남해안 숙소 근처 어시장에 도착하니 시간은 어느덧 9시가 되었다. 우리는 어시장으로 가서 숙소에서 먹을 회를 떠서 포장했고 주변 유명한 관광지들을 둘러보니 어느덧 시간이 오후 3시가 넘어버렸다. 오빠, 숙소 3시부터 입실 가능한 거지? 지금 가면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아버님,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여기 숙소가 옛날 시골집을 개조한 곳이라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텐데. 아유, 이서방, 상관하지 마라. 이 양반이야, 자기 좋아하는 회랑 술만 있으면 어디든 상관 있겠어. 그리고 나도 오랜만에 이런 시골집에 오니까 옛날 생각나고 좋네. 아니 여보, 사위 앞에서 사람을 왜 그렇게 무안을 주나? 내가 회랑 술을 좋아하는 건 사실이지만 어디서든 막 자고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야, 엄마야. 여보, 이서방한테 자기 술 먹고 실수한 이야기 들려줘? 에헤이, 됐다 마. 이서방, 그냥 나는 술이랑 회만 있으면 어디든 상관이 없네. 예약한 숙소는 주소나 지번으로 찾기가 힘들어 어떤 이름의 교회로 검색해 찾아갔다. 그렇게 도착한 마을은 작은 교회를 중심으로 몇십 채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민박집은 그 마을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나지막한 언덕 위에 홀로 위치해 있었다. 민박집 주변으로는 이름 모를 채소가 자라고 있는 밭들과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만 있었다. 언덕 위에 있기에 아랫마을 너머로 바다가 보였다. 인터넷으로 봤었던 사진과 달리 숙소의 첫인상은 조금 삭막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 가족은 서둘러 짐을 풀었다. 엄마, 더워. 에어컨. 8월의 무더운 여름이라 7살 딸 시윤이는 더위에 지쳐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성화였다. 아내는 에어컨 리모컨을 찾아 전원 버튼을 눌렀다. 잠깐만. 자, 틀었다. 연식이 꽤 있어 보이는 에어컨은 조금은 요란한 기계음을 내며 가동을 했다. 우리가 도착한 민박집은 숙소 어플에서 본 것처럼 마당에 커다란 평상이 있었다. 민박집 내부는 아래가 양철로 된 여닫이 유리문 너머로 길이 5m, 폭 1m 정도 되는 기역자 모양의 작은 나무 마루가 있었다. 그리고 그 마루를 기준으로 해서 정말 작은 방 3개가 앙증맞게 붙어 있었다. 옛날 집이라 그런지 아니면 바닷가라 그런지 실내 층고가 상당히 낮아
문지방을 넘나들려면 머리를 상당히 숙여야만 했다. 이서방, 집이 진짜 옛날 집이네. 그런데 어째 장모님은 약간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그래도 요즘은 촌캉스라고 해서 일부러 이런 집들 묵고 그러는 게 유행이다. 그래도 여기 벽지랑 장판도 새로 했고 화장실도 이 정도면 뭐 나름 깨끗하구만. 아내는 장모님의 불편한 심기를 읽었는지 나 대신 집에 대해 장점을 열거했다. 나 또한 장모님의 의중을 이해했다. 왜냐면 나 역시 처음 접한 이 집 느낌은 뭔가 따뜻하거나 정겹기보다는 말 그대로 삭막하고 꺼림칙했던 것이다. 하지만 집이 오래되거나 낡아서 그런 것이 아닌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왠지 전체적인 느낌이 그러했다. 더운 날씨에 흘린 땀을 씻어내기 위해 샤워를 하고 우리 가족은 잠시 휴식을 취했다. 어느덧 7시가 지나자 저녁 노을이 바닷가 방향으로 예쁘게 물들었다. 이서방, 한잔 해야지. 장인께서는 날이 어두워지자 냉장고에 넣어둔 회와 소주를 꺼내셨다. 그런 장모는 사위 운전해서 피곤할 텐데 또 술을 권한다고 뭐라고 했다. 아유, 술 좋죠. 아버님 한잔 하시죠. 우리는 마당에 있는 평상으로 가서 아침에 어시장에서 떠온 회와 식자재 마트에서 사온 술 등을 먹기 좋게 세팅을 했다. 날은 어느새 어두워져 사방이 깜깜한 밤이 되었지만 마당 한켠에는 커다란 나무에 밝은 조명이 걸려 있어 평상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기엔 무리가 없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막 식사를 하며 술 몇 잔을 먹었을 때였다. 어디선가 기괴한 곤충 소리와 함께 조명 주변으로 날벌레 한두 마리가 날아다녔다. 아빠, 벌레. 벌레라면 기겁을 하는 딸 시은이는 벌레를 피해 내 뒤쪽으로 몸을 숨겼다. 녀석, 이 하레비가 나쁜 벌레 다 잡아줄게. 걱정하지 말고 먹어. 술이 좀 들어간 장인께서는 호기롭게 마루 위에 있던 파리채를 들고는 벌레가 날아다니는 조명 아래쪽으로 다가갔다. 아빠, 조심해. 아내 역시 벌레를 극도로 싫어하기에 비명 섞인 소리를 내질렀다. 얘끼! 애 엄마가 돼서 아직도 벌레를 무서워하면 어째? 그렇게 호기롭게 말을 하고 장인은 날아다니는 벌레를 향해 파리채를 서너 번 휘둘렀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이고, 벌이다. 다들 피해라. 장인께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머리 위로 막 파리채를 휘두르면서 조명 반대쪽으로 내달리셨다. 그 순간 조명 아래쪽에는 서너 마리가 아닌 10마리 이상의 커다란 벌로 짐작되는 무수한 곤충들이 더욱 기괴한 소리를 내며 불규칙하게 날아다녔고 그중 한두 마리가 평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향해 돌진했다. 아내가 소리를 지르며 딸 시은이를 안고 불이 나게 민박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나 역시 최대한 장모님을 보호하면서 민박집으로 피신시켰고 숙소에 있던 살충제를 들고는 계속해서 마당을 뱅글뱅글 내달리는 장인을 도우려 달려나갔다. 아버님, 어서 숙소로 들어가세요. 어서요. 그래. 이윽고 장인이 숙소로 들어가자 나 역시 적군을 향해 총을 쏘며 퇴각하는 군인 마냥 벌들을 향해서 살충제를 몇 번 뿌렸고 재빨리 숙소로 들어간 후 여닫이 샤시 문을 닫았다. 아빠, 어떡해? 괜찮아?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벌에게 쏘였는지 장인 팔목 한쪽이 벌겋게 부어올랐다. 아야, 이 되게 따갑네. 됐다. 이까지 거 가지고 병원은 무슨. 한 방밖에 안 쏘였으니까 상황 좀 지켜보고. 우리가 묵고 있는 민박집은 외진 곳이라 병원에 가려면 적어도 1시간 이상 차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거리였다. 운전을 할 줄 아는 장윤과 나는 모두 술을 마신 음주 상태여서 운전은 불가능했고, 그렇다고 택시를 불러도 올 것 같지 않았다. 아빠, 많이 아프면 119라도 부를까? 아이고, 됐다 마. 모처럼 놀러 왔는데. 우선 오늘 자보고. 그나저나 저렇게 많은 벌들이 날아다니는 건 근처에 벌집이 있나 본데. 아닌 것이 아니라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나무에 걸린 조명 아래에는 10마리 이상의 무수히 많은 벌들이 화가 난 듯 빠른 상태로 비규칙적인 경로로 비행하며 그렇게 날아다니고 있었다. 근처에 벌집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오빠, 여기 민박집 주인한테 전화해서 따져야 되는 거 아니야? 벌집이 있으면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벌들이 있다고 주의를 주던가. 화가 난 아내의 외침에 장인 장모는 민박집 주인이 일부러 그랬겠냐고 이를 키우지 말고 조용히 있다 가자고 말했지만, 나 또한 다음에 묵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실을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내가 전화해볼게. 몇 번의 핸드폰 수신임이 울리고 민박집 주인이 전화를 받았다. 예, 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상대방의 목소린 60대가 넘었으리라 짐작되는 중년의 남성이었다. 저기 사장님, 오늘부터 이틀 동안 언덕 위에 민박집에 묵기로 한 투숙객인데요. 아, 안녕하세요. 근데 어쩐 일로? 저기 혹시 마당에서 양봉을 하시거나 아니면 근처에 벌집이 있습니까? 아니요. 손님들이 묵는 민박집인데 양봉은 하지 않죠. 그리고 근처에 벌집 있는 거 못 봤는데 왜 벌들이 있나요? 사장님, 혹시 지금 여기로 올 수 있나요? 오셔서 좀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마당에 10마리 넘게 벌들이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예? 어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좀 멀리 와 있어서 오늘 내일은 가기가 힘든데. 그럼 저희 어떡합니까? 119라도 불러서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저 손님, 죄송한데 119에서 우리 마을까지 오려면 1시간이 넘게 걸릴 겁니다. 여기가 또 워낙 촌이라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벌 때문에 야간 출동도 안 할 거고요. 일단 잠시만 기다려봐요. 그렇게 말한 호스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오빠, 뭐래? 아, 나 참. 진짜 황당하네. 자기 지금 멀리 있다고 못 온대. 그럼 어떡해? 잠깐만 기다리라는데. 그리고 몇 분이 지난 그때 다시 전화가 울렸다. 손님, 제가 못 가는 대신에 마을 사람이 방문해서 해결할 겁니다. 근데 아직도 벌들이 날아다닙니까? 나는 다시금 유리문 밖을 쳐다봤다. 여전히 벌들은 조명 아래 날아다녔다. 네, 아직도 있습니다. 어허, 이상하네. 아무튼 마을 사람이 가서도 해결 못하면 제가 내일 환불해 드릴게요. 환불을 해준다는 말에 나는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또 몇 분이 지나자
아랫마을 어귀에서 오토바이로 짐작되는 불빛이 어둠을 비추며 숙소 방향으로 올라왔다. 벌이 있다고요? 오토바이에서 내린 이는 정리가 안 된 더벅머리에 새마을 운동 마크가 새겨져 있는 초록색 모자를 쓰고 있는 40대 중년의 남자였다. 딱 봐도 이곳에서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았고 어두운 마당에서도 얼굴이 붉어 보이는 게 술이라도 한잔 한 것만 같았다. 나는 홀로 조심히 문을 열고 마당 쪽으로 나왔다. 벌이 어디 있습니까? 아, 저기 나무에 걸려있는 조명 아래요. 남자는 나무라는 말에 잠시 흠칫 놀라더니 내가 가리키는 조명을 천천히 바라봤다. 그러더니 어디요? 없는데? 저기 날아다니는 벌 안 보입니까? 나는 다시금 조명 아래쪽을 가리키다가 황당한 광경에 입을 다물어버렸다. 조금 전 분명 조명 아래 거칠게 날아다니던 10여 마리 벌들은 온데간데 없고 하루살이나 모기 같은 조그만 곤충들만 몇 마리 날아다니는 것이다. 사장님, 도시에서 살아서 모르나 본데 저거 벌 아니고 모기랑 하루살입니다. 아니에요. 분명 조금 전까지 꽤 많은 벌들이 날아다녔습니다. 남자는 오토바이 의자를 들더니 거기서 커다란 랜턴을 꺼내 나무를 비롯해서 조명 주변과 집 주위를 돌아다녔다. 나는 내 말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이라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으로 그 남자의 뒤를 쫓으며 벌들을 찾으려 애를 썼다. 그거 봐요. 없잖아요. 남자의 말처럼 벌들은 전혀 보이질 않았다. 내가 뭐라고 말을 하려는 순간 남자는 핸드폰을 꺼내서 어딘가로 전화를 했다. 이장님? 그 집에 벌 없어요. 그 나무 주변 다 확인했다니까요. 예. 그렇게만 해주면 돼요. 예, 알겠어요. 예, 끊어요. 나는 그 나무라는 말이 조금은 거슬렸지만 잠시 후 남자는 어느새 마당에 나와 있는 장인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벌은 없는데 근데 벌에 쏘이신 분 있다면서요. 장인 또한 나와 마찬가지로 갑자기 사라진 벌들을 찾기라도 하듯이 나무에 걸린 조명 아래쪽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저기 아버님, 벌 쏘인 곳 좀 보여주세요. 여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사라진 벌처럼 조금 전에 붉게 부어오른 장인의 팔목은 언제 그래낸 듯 흔적도 없이 깨끗한 것이다. 어디 물리셨는데요? 이거 분명히 물렸는데. 진짜 이상하네. 남자는 짜증나는 표정으로 더운지 초록색 모자를 벗어 땀을 식히듯 부채질하며 말했다. 말씀하신 벌 없으니까 전 이만 갈게요. 그래도 불안하면 제가 쑥이라도 뜯어서 모기뿌리라도 해드릴까요? 나와 가족들은 귀신에 홀리기라도 한 듯 괜찮다고 사양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저기 드시고 계신 술 한 병만 좀 쓸게요. 예? 남자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먼저 평성에 있는 술병을 들고 뚜껑을 딴 다음 조명 아래쪽부터 해서 집 주변 여기저기 술들을 뿌렸다. 저기 뭐 하시는 겁니까? 양밥 치는 거예요. 양밥요? 나는 양밥이라는 생소한 단어에 의아해하며 물었다. 이상한 일 겪으셨다고 하니까 혹시 이 집 터주신 장난치는 거 아닌가 하고요. 예? 남자는 그 다음 어떤 말도 없이 남아있는 술들을 집 곳곳에 따른 후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다. 자, 술들 적당히 드시고 그럼 갑니다.
남자는 처음 등장했을 때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남자가 떠난 후 남겨진 우리 가족들은 마치 귀신이라도 홀린 듯 멍하니 조명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님, 술 한 잔 더 하셔야죠. 나는 침울한 분위기를 환기시키듯 그렇게 밝게 말했다. 그래. 그러나 이미 가라앉은 분위기는 좀처럼 다시 밝아지지 못했고 그날 저녁 술자리는 그렇게 어영부영 마무리되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잠자리에 들었다. 방의 배정은 침대가 있는 안방은 장모님과 딸 시은이가 자고 코를 심하게 구는 장인이 가운데 방, 그 다음 부엌 및 화장실과 접해있는 끝방은 나와 아내가 잤다. 둘째 날 새벽 이른 새벽 딸 시은이의 울음소리에 난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저녁에 마신 술로 인한 숙취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지만 나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왜 시훈아? 어디 부딪혔어? 왜 울어? 이미 방 밖 기역자 마루에는 장모님과 아내가 울고 있는 시은이를 달래고 있었다. 아니, 저기 밖에. 밖에? 밖에 뭐가? 왜? 시간은 아직 6시가 채 안 되었고 유리문 너먼 마당에는 아직 동이 트기 전이라 푸른 어둠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저기 나무 위에 하얀 옷 입은 어떤 여자가 나 누워봤어. 딸 시은이의 말은 홀로 소변을 보러 마루를 걷다가 문득 마당 쪽을 쳐다보니 누군가 나무 위에서 자신을 노려보며 웃고 있었다는 것이다. 난 재빠르게 마당으로 나가 나무 위 쪽을 바라봤다. 하지만 어제 문제가 있었던 꺼진 조명이 달려있는 나무 위엔 아무것도 없었고 난 혹시나 딸 시은이가 커다란 새를 잘못 봤을까 생각을 하고 그 주변을 둘러봤다. 시훈아, 아빠가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나 분명히 봤어. 엄마, 나 이 집 너무 무서워. 울고 있는 딸 시은이를 토닥이며 안고 있던 아내는 날 향해 어떻게라는 듯 쳐다봤지만 나 역시 마땅한 대안이 있는 게 아니라 모르겠다는 제스처를 취했다. 바로 그 순간 장인이 홀로 자고 있던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나와 아내는 놀라서 장인이 자고 있던 방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땀을 흘리며 놀란 표정으로 막 일어난 장인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방 안에 있던 TV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아버님, 괜찮으십니까? 장인은 한참 동안을 멍하게 있다가 목이 마른지 냉수를 찾았고 장모님이 떠온 냉수를 단숨에 마셨다. 그리고 마치 싫은 기억을 털어내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방에서 나와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다. 오빠, TV 액정 깨졌는데. 그런 아내의 말을 듣고 TV를 보니 탁자 모서리에 넘어지며 찍혔는지 액정이 거미줄 마냥 금이가 있었다. 사실 탁자라고 해도 옛날 시골집에서 쓰던 작은 나무 밥상이었지만 말이다. 아빠가 발로 건드려서 TV가 넘어진 거야. 아빠, 당신 괜찮아요? 장인의 반응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장모도 조심스레 물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지더니 마침내 장인이 입을 열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응? 그러면 TV가 저절로 넘어졌어?
글쎄, 내가 한 게 아니래도. 장인이 발끈하며 갑자기 소리쳤고 그 상황이 무서웠던지 딸 시온이는 다시금 목 놓아 울었다. 아니, 이는 애 놀라게 왜 소리를 질러? 너희 아버지 아직도 잠이 덜 깨셨나 보다. 시은이 데리고 어서 방에 들어가서 잠 좀 더 자라. 그렇게 장모가 애써 분위기를 수습하며 눈짓으로 자리를 피해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한 성격 하는 아내도 억울하고 화나기는 마찬가지라 뭐라고 말을 하려다가 이내 딸을 안고 쌩안이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 역시 그 자리에 계속 있기가 거북해서 저 어머님, 무슨 일 있으시면 바로 부르세요. 그래. 이서방도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더 자라. 예. 그렇게 방 안으로 들어와 나는 아내 옆에 누워서 바깥 동향을 살피며 장인 장모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소녀딸이면 끔찍하게 아끼는 양반이 소리를 다 지르고. 뭔가 있어. 예? 이 집 뭔가 있어. 그 다음은 목소리가 워낙에 작아서 장인 장모의 대화의 문맥을 엿들을 수가 없었다. 단지 중간중간에 꽹과리, 하얀 옷, 술, 널뛰기 같은 짐작이 안 되는 단편적인 단어만 간간히 들려올 뿐 그 뜻을 짐작하기가 어려웠다. 그렇게 한두 시간을 더 자고 다시금 일어나자 장모께서 간단한 아침을 차려놓으셨다. 장인도 아침에 일이 미안했던지 딸 시온이를 안고 공주님 하면서 다독여 주었다. 엄마, 아빠 아침에 도대체 왜 그런 거래? 악몽 꿔서 그랬대. 무슨 악몽을 꿨길래 멀쩡한 TV까지 박살냈대? 저거 고치는데 돈 많이 들어갈까? 주인한테 사정 잘 말해봐야지. 뭐 설마 새 거 사달라고 하겠어? 근데 아빠 가위에 눌린 거래? 나중에 말해줄게. 점심때 시은이 데리고 바다 간다며. 어휴, 밥들 먹어라. 배고프겠다. 나는 장모가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말을 돌리는 느낌을 받았지만 애써 모른 척 아침밥을 먹는 데 열중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숙소 근처에 있는 해수욕장에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자네 장인이 몸이 안 좋다고 하니까 셋이서 갔다 온나. 내랑 자네 장인은 집에 있을게. 왜 엄마? 같이 가지. 아빠 몸 많이 안 좋아? 아니, 어제 4시간 넘게 차 타고 오느라 피곤한 것 같고 아빠도 어제 그 이상한 벌 때문에 놀래서 가위에도 눌린 것 같고. 걱정하지 말고 셋이서 오붓하게 갔다 온나. 차도 없어서 어디 가시기 불편할 텐데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아유, 걱정하지 마. 그렇게 나랑 와이프 그리고 딸 시온이는 장인 장모를 숙소에 놔둔 채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6시간 후 우리 가족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5시가 다 되어서야 숙소로 돌아왔다. 엄마, 우리 왔어. 숙소로 돌아온 아내가 소리 높여 장인 장모를 불렀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숙소는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주죽은 듯 고요했다. 엄마, 아빠. 아내가 숙소 방문 이곳저곳을 열며 재차 소리쳤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두 분 안 계셔? 어디 가셨지? 차도 없는데. 핸드폰으로 전화해봐. 아내가 핸드폰을 꺼내서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그렇게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리고 장모님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야?
수학이 넘어 장모님께서는 장인과 함께 마을에 잠깐 산책하러 내려가셨다고 그리 말씀하셨다. 그리고 지금 바로 올라간다고 했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나자 두 분께서 천천히 걸어오셨다. 저기, 오늘 우리 여기서 묵지 말고 서울에 올라가면 안 될까? 근처 가게에서 사왔다는 수박을 자르며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니, 집터가 센지 너네 아빠 가위에도 눌리고 어제 좀... 에이 엄마, 집터가 세기는 뭐가 세? 지금 좀 있으면 저녁인데 올라가기에는 좀 그렇지. 오빠 운전하기도 힘들 텐데. 아버님 많이 불편하세요? 아니, 불편한 것도 불편한 건데 내가 꿈자리가 하도 사나워서 마을에 내려가서 이 집에 대해서 여기저기 물어봤거든. 예. 근데 마을 사람들이 뭔가 숨기는 것처럼 다들 말을 잘 안 하더라고. 그때 때마침 이 마을 사람이 아닌 택배 배달하는 기사 양반이 있길래 내가 물었는데 네네. 뭐래요? 자기도 이 일을 한 지 3년밖에 안 돼서 잘은 모르는데 단지 이 집이 자기가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부터 사람이 안 살던 버려진 폐가였다고 하네. 아빠, 그냥 사람이 안 살아서 버려진 집이면 크게 문제될 건 없잖아. 그냥 오늘만 어떻게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자. 어제 못 먹었던 회랑 술 한잔 하시고. 장인은 뭔가 말을 더 하려다가 장모가 무슨 눈치를 주자 입을 다물어버렸다. 다행히 아내는 딸 시윤이를 챙기느라 그 모습을 보지 못했고 난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굳이 말씀하기를 꺼려하는 듯 느껴져 더 이상은 묻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오늘 올라갈까요? 오빠, 아니, 나도 이 집 뭔가 쎄한 게 좀 그렇더라고. 시은이도 아침에 이상한 거 봤다 그러고. 그런 딸 이야기가 효과가 있었는지 아내는 좀 전처럼 강하게 반박하지 않았다. 다들 재미있자고 놀러 왔는데 일부러 고생하면서 있을 필요는 없잖아. 어머님, 아버님, 지금 출발해서 서울 올라가시죠. 자네 운전하는데 힘들지 않겠나? 장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까 해수욕장에 가서 집사람이랑 시은이 바다에서 놀 때 저는 낮잠을 좀 잤거든요. 아, 그래. 그래도 힘들면 내랑 운전 교대하자고. 예예, 힘들면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급히 떠날 준비를 하며 짐을 챙겨 차에 집어넣었다. 빠뜨린 게 없나 다시금 확인을 하고 출발하자 시간은 저녁 7시가 넘은 어두운 저녁이었다. 오빠, 근데 TV 액정 깨진 거 주인한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오늘 숙소에서 안 먹고 서울로 출발한다고도 말하고. 그래. 내가 전화해볼게. 나는 숙소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웬일인지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렇게 몇 통을 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자 문자로 간단히 사정을 설명한 후 연락을 달라고 보냈다. 그렇게 2시간 정도 지나자 차가 전라북도 모 휴게소에 정차했고 때마침 민박집 주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예, 여보세요? 손님, 이렇게 가시면 어쩌란 겁니까? 민박집 주인은 다소 상규된 목소리로 말했다. 저 TV 액정 파손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수리하시고 비용 나오면 영수증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제가 다 변상하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그건데 예약을 2박 3일로 했으면 내일 올라가야지 맞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저희가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나는 뭐가 곤란하다
hurt 거예요.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라는 건지 당최 이해를 못하고 다시 설명을 했다. 아, 그거는 제가 문자로 남긴 것처럼 장인어른께서 몸이 좀 안 좋아지셔서요. 아, 됐고요. 멀리 안 가셨으면 다시 민박집으로 오세요. 나는 갑자기 나의 말을 끊고 고압적으로 자기 말만 하는 숙소 주인의 행태에 화가 나기 시작했다. 저기 사장님, 저희가 2박 3일을 예약하긴 했지만 하루를 묵든 이틀을 묵든 저희 자유 아닙니까? 막말로 TV 액정 깨진 것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실한 밥상 위에 TV를 올려놓으면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화가 나서 상대방을 쏘아붙이자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아, 이 양반 말귀를 못 알아듣네. 제가 언제 TV값 변상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냥 민박집에 와서 오늘만 자고 가면 그 TV 파손된 금액은 안 받는다니까. 됐습니다. TV값 지금 보낼게요. 더 할 말 없으니까 전화 끊겠습니다. 나는 말이 통하지 않는 민박집 사장에 대한 분노로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오빠, 뭐래? TV 수리값 때문에 그래? 얼마 달라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자초지종을 아내에게 설명했다.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우리가 감옥에 갇힌 죄수도 아니고. 내 말이 진짜 황당하네. 아까 그 TV 모델 넘버 사진 찍어놨지? 그거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판매 가격 그냥 통장으로 보내자. 32인치 구형 모델이니까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다. 아니, 그거 쓰던 거잖아. 새 가격으로 보내려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라 괜히 꼬투리 잡아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다. 알았어. 에이, 그래도 아깝다. 말을 마친 그때 화장실에 갔던 장인 장모가 검은색 봉지에 무엇인가 사서 돌아왔다. 엄마, 그건 뭐야? 아, 소금.
소금은 왜? 그때 장인이 나서서 말했다. 그 집이 뭔가 좀 찜찜하기도 하고 원래 여행처럼 멀리 객지에 있다가 집으로 다시 갈 때는 잡귀들 둘러보지 말라고 이렇게 온몸에 소금을 뿌려서 정화하는 기다. 그렇게 말씀을 한 후 장인과 장모는 소금을 한 주먹 쥐고 가족들의 몸에 힘차게 뿌렸다. 나는 장인의 입에서 나온 그 잡귀라는 이질적이고 낯선 단어와 행동이 어제 저녁 마을 사람이 술을 뿌리며 말한 양밥이란 단어와 묘하게 매치되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따가워. 할머니, 따가워. 딸 시온이가 반바지 아래 종아리에 소금이 뿌려지자 아프다고 엄살을 부렸다. 휴게소에 머물던 몇몇 사람들도 우리 가족이 기묘한 행동에 수군거렸다. 자, 됐다. 가자. 따가운 주변 시선을 의식해 검은 봉지에 있던 소금을 다 뿌리자마자 우리 가족은 서둘러 차에 올라타 다시금 서울로 향했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 그리고 5개월 후. 아니 진짜 무당집이라도 가고 싶은 심정이라니까. 회사 회식에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나는 동료 직원들에게 그렇게 하소연을 했다. 그때 내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던 같은 팀 박 대리가 심각한 목소리로 물었다. 저기 이 차장님, 여름에 놀러 간 곳이 분명히 땡땡군이라고 했죠. 거기 고속도로 나와서 차로 1시간 정도 더 들어간 바닷가 보이는 작은 마을이었어. 왜? 뭐 짐작 가는 게 있어? 제 고향이 그 마을은 아니어도 남쪽 출신 아닙니까? 그렇지. 작은 어촌 마을이랬잖아. 예,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여름에 놀러 가셨던 땡땡군이면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어서 아마 우리 고향 마을이랑 풍습이나 생활 방식이 비슷할 겁니다. 근데 이 차장님이 들려주신 그 민박집 얘기 듣고 있으니까 제 고향에 있는 어떤 집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어떤 집? 박 대리 고향에도 그런 비슷한 집이 있었어? 그러자 박 대리는 조금 뜸을 들이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예,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 있었죠. 바로 당집입니다. 당집? 이 차장님, 혹시 선앙당이라고 들어보셨죠? 선앙당? 잘은 모르는데 들은 봤지. 저희 지역에서는 마을 위 고갯마루에 성황신을 모시는 선앙당과 선앙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바로 근처에 마을 무당이 사는 당집이 있었고요. 아마 제 생각이 맞다면 마을 위 언덕에 홀로 있는 그 집이 무당이 살았던 당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명이 걸려 있었다는 그 커다란 나무는 아마 선앙나무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박 대리의 말은 이러했다. 자기 고향 어촌 마을에는 붕어와 안전을 기원하는 무속신앙이 있어 멀리 나가서도 보일 수 있게 마을 높은 곳에 선앙당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을 관리하는 무당들의 거처인 당집이 바로 근처에 있어 마을의 대소사를 관리했다는 것이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제 고향도 그렇고 지금은 선앙당이나 당집이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건 또 왜? 과거에 새마을 운동 영향도 있고 다른 종교가 마을에 들어오면서 무속신앙을 배척하니까 나이 먹은 무당분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둘 마을에서 떠난 거죠. 아니 무속신앙을 배척하고 그러면 그 집을 철거하거나 나무를 베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에이, 차장님도 혹시 동티 난다는 말 못 들어보셨어요? 동티? 네, 동토라고도 하는데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훼손하면 벌 받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선앙당을 부수거나 당산나무를 자르는 그런 행위예요.
순박한 시골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다른 종교로 개종해도 민간신앙 같은 거 무시 못하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하나둘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다. 마을 중앙에 위치한 교회와 마을 이장이라는 민박집 사장이 왜 그렇게 우리를 그곳에서 묵고 가라고 난리였는지. 과연 우리가 묵은 집이 진짜 무당이 살던 집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단체로 환영을 본 곳일까? 여담이지만 장인이 병원에서 퇴원 후에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장인이 가위에 눌렸던 그날 밤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사방에서 요란한 꽹과리와 징소리가 들리며 어떤 하얀 서복을 입은 기괴한 여인이 장인 배 위에서 구슬하듯 방방 널뛰고 있더라는 것이었다. 사실 장인 고향도 신주단지를 모시는 것으로 꽤 유명한 마을이라 무속적으로 남들보다 밝으셨는데 그 꿈을 꾸고 이 집이 과거 당집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하긴 했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전 아내가 나에게 핸드폰으로 사진 하나를 보여줬다. 그것은 바로 포털 사이트 인터넷 지도 로드뷰 사진이었다. 거기에는 5년 전 날짜에 흉과 수준으로 보이는 민박집의 과거의 모습이 찍혀 있었고 지붕에는 대나무 깃대에 무당집을 알리는 하얀색과 빨간색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